김현정의 뉴스 쇼. 날씨만 좋으면 오늘도 가능하다. 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날씨만 좋으면 오늘도 가능하다고 북측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 좋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일제히 풍계리로 쏠리는 그런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극적으로 합류한 우리 기자단 8명까지 해서요 5개국의 공동취재단이 지금 특별열차를 타고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 역까지 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전 내내 차를 타고 또 내려서 걸어가야지만 참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폭파는 오후가 유력합니다. 이게 날씨가 맑아야만 가능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늘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도 먹구름 다 걷어내고 맑아야만 가능한 게 이 비핵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첫 단추를 시작으로 맑음이 계속 유지되길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풍계리로 가야죠. 네, 풍계리 핵실험장 오늘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폐쇄되고 우리 기자들도 가고 그랬어요. 네, 북한이 어제부터 내일 사이에 그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증인이 될 기자들이 현재 풍계리를 향해 가고 있죠. 예. 우리 기자들도 뒤늦게 합류를 했고요. 어제 저녁 기자들을 태우고 원산을 출발한 열차가 지금쯤은 풍계리에서 가장 가까운 제덕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도착해 있을 겁니다. 기자들은 다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핵실험장 인근에 도착한 뒤에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서 전망대로 이동해서 폐쇄 장면을 취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날씨가 변수였죠. 근데 오늘 풍계리 일대는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예보돼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 우리가 방송 끝날 때 9시까지만 해도 우리 기자단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허가가 안 난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 기자단도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좀 술술 풀리는 분위기예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거기에 적잖은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미국으로 날아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 등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줬다는 평가거든요. 예. 오늘 새벽 귀국했죠. 문 대통령. 예. 다음 달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성사를 위해서 아마 막후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그 가능성과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 오늘 또 다시 모셔야 될 타이밍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송파을의 내홍 깊어진 바른미래당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바른미래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1위를 한 박종진 예비 후보가 있긴 합니다. 그 앵커 출신의 후보. 예. 근데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력 공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1위를 박종진 후보가 했는데 최고위에서 마지막 결정을 안 내려주고 손학규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를 두고 손학규 위원장 쪽을 띄우는 쪽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인데요. 예. 박종진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반면에 유승민 공동대표 측은 경선 결과를 어떻게 지도부가 뒤집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박종진 앵커를 영입한 사람이 유승민 대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의견이 맞서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네요. 박종진 예비 후보 연결해보죠. 오늘 2부에서. 연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짧게 볼까요? 네, 국회에 떠맡겨진 최저임금 범위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안에다가 상여금을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걸 논의 중인데.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월에 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그 공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가 불안하더니 21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계와 재계에서 그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날 예정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아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높아 보여요? 네네. 이 경우에는 노동계 반발이 클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공동취재단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인근 날씨가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폐기 행사가 바로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일단 휴대전화나 인터넷 접속 장비를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생중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날씨만 좋으면 오늘 폭파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 보십시오. 서울 막습니다. 풍계리도 막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폭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3개의 이벤트이자 3기의 이벤트죠. 이걸 좀 분석해 보고요. 또 어제는 한미정상회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급하게 분석을 했었고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차분한 분석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연결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밤사이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열릴 수 있고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든 다음 주에 알게 될 거다. 뭘 또 이렇게 뜸을 들여요. 다음 주에 알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조건이 맞으면 열릴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 때. 그랬죠. 뭐 트럼프 특유의 그 스타일이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또 뭐 툭 하면은 기다려보자고 그러고 그런데 예. 조건이 맞으면이라고는 그 대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문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이런 예. 조건으로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예. 뭐 열릴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제 뭐 도리 없이 이제 저 하트라인 즉 통전화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나오면은 다음 주에 날짜를 발표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라는 게 뭐 6월 2일까지인가요? 예. 6월 2일 이전에 한 열을 남겨놓고 그렇죠. 한 보름은 아니구나. 그래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예. 귀뜸했다. 거기다 귀뜸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춰가지고 확답 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군요. 날짜를 갈지 안 갈지를 정하겠다. 날짜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뜸했다는 그 얘기가 뭘까? 조건이 뭘까?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북한이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3가지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핵화 확실히 할 테니까. 예, 예. 체제 체제 보장해달라.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 평화협정. 미국이 경제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경제 지원. 예. 네, 미국이 경제 지원해달라. 그리고 평화협정 해달라. 이 3가지 요구했다는 건데. 예. 체제 보장과 이제 평화협정 이것은 뭐 던지면서는 동전의 앞뒤 같습니다. 경제 지원은 미국이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지원까지 하면은 예. 그걸 뭐 수교는 불가피해지는 거고 또 수교 전이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 그 함부로 군사력을 치지 못하죠. 체제 보장과 미국의 경제 지원이 한 세트로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 일본, 한국이 경제 지원을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원 문제, 경제 지원 여부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구에 대한 답을. 예. 자,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회사를 북한에다가 넣어 놓으면 거의 공격 못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자국민이 있는데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달라. 한국이 지원, 일본 지원, 중국 지원 다 필요 없고 미국이 들어와라라는 얘기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고. 뭐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미국이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고. 예. 플러스 알파로 뭐 한국, 중국, 일본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나쁘지 좋죠. 않다. 그렇죠. 지금 미국은 핵심이라는 이 요구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한테.
이 얘기를 밤사이에 지금 폼페이오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또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라인 전화해서 말할 거다. 요게 조율이 확실하게 되면 다음 주에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거 아마 그거는 뭐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좀 연결해서 이 일이 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빨리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속하게 뭐 화끈하게 해준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계속 단계적으로 하는 원칙은 좋지만 그걸 너무 쪼개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의 토달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만날 필요 없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리라고 보고 그런 메시지를 아마 문 대통령한테 들려주지 않았나.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직접 원한 게 체제보장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경제 지원이었다라고 공개를 한 걸 보면 이건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원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건데 대신 그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가져야 된다. 이거 너무 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트럼프식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비아식 아니고 트럼프식.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리비아는 그때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해주고 수교까지는 뭐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내용,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인정과 체제 보장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또. 아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지금 말씀 쭉 나누면서 오히려 어제 박지원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보셨거든요. 근데 정세훈 전 장관은 오히려 조금 불안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원래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도 정세 토론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좀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 장관은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만 정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좀 이런 점을 주의하자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럼 6월 12일 날 회담은 반드시 열린다고는 보십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까? 그거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 어려운데. 근데 정치인 같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요. 아니 정 장관님 저랑 인터뷰하실 때 항상 좀 긍정적으로 이럴 때 조건 맞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근데 지금 시그널은 굉장히 괜찮은 편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기자들 안 들여보내주다가 막판에 합류해라. 오늘 폭파 시험도 뭐 하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얘기 보고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그 미션을 줬다고 봐야 되니까 그 얘기 들어보고 그 답을 내놓겠죠.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미션이라는 거는 지금 트럼프의 스케줄대로 비핵화를 좀 진행해달라.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중에 일부지만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건 트럼프가 2년 내에 지금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재선을 위해서. 대선 때문에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거 말고 뭐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니 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스케줄 말고 뭐?
이제 학술 대회 해야 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도 트럼프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화법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정 장관이 마음속에 짚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조건이라는 부분.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먼저 그 핵무기나 그 핵물질, 그 핵시설이나 핵기술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예. 또는 뭐 핵기술이라는 건 이제 과학자들 얘기인데 예. 핵기술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취업까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인력들. 핵시설은 뭐 그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천천히 해도 돼요. 얘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빨리 반출을 하느냐. 그거. 그다음에 핵무기, 특히 ICBM 이런 거를 해체를 하느냐 아니면 반출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2년 내에 결론을 내되 끝장을 내되 그것을 보되 좀 더 초기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런 그 기간 내에 것을 내라 또는 11월 달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11월 전에 뭔가 북한이 가시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비핵화한다. 이건 트럼프의 공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아니겠는가. 무기를 특히 ICBM 같은 거를 미국으로 지금 반출시켜가지고 미국에서 해체하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이거 들어주기 부담스러운 건데 그걸 요구했을 가능성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거군요. 그게 지금 사실은 또 볼턴이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죠. 강경파가 했던 얘기. 그래서 북한이 또 화냈던 얘기고. 근데 그전에도 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또 러시아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뭘 걱정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정대용님. 네. 김현정 PD가 맞았네요. 결국 한국 기자들 북한 들어갔네요. 저 사실은 워낙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봐가지고요. 그게 좀 자꾸 틀려가지고 어제는 신중론으로 갔는데 좀 냉정하게 이제 사안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소신대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냉정하게 봤을 때 기자들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기 전부터 너무 제가 길을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파행 40여일 만에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안 표결 문제인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개헌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개헌안 발의한 것을 표결해야 하는, 의결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발의를 자진 철회하라.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안 처리 두고 대립하는 여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야당들은 본회의 강행하면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으름장까지 놓고 있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안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이 야 3당도 공동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는데요.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도 부결될 게 뻔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주는 차원에서라도 자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개헌안 올려도 우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부결될 건데. 그렇죠. 표결에 참석 안 할 거다. 올리려고 하는 거는 그럼 또 야당 망신 주려는 거냐, 뭐 야당이 발목 잡기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론전 하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진 철회해달라. 안 된다. 어쨌든 표결 처리해보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여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참 잘하면서입니다. 이 개헌안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모습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입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했잖아요. 했죠. 그 근거가 뭡니까?
국회법 26조예요. 예.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럼 개헌안 처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국회법도 아니고 헌법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개헌안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 의결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의결해야 있습니다.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가 위헌을 하는 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헌안 부결시키면 역풍 맞을까 봐 호언대 개헌 프레임이 선거에 불리할 것 같아서 뭐 여러 이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체포동의안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감사하면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헌안 발의한 거는 그러면은 왜 표결 못 합니까? 왜 당당하게 표결 못 하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뭐라고 보세요? 두 번째 행간은 지금 접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야당 입장인 거고 네. 이번에는 문 대통령 입장.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야당 요구대로 개헌안 자진 처리한다. 그러면 정말 밥도 못 짓고 죽도 하나 못 만드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요. 이 혹시 쿨시스터즈가 부른 노래 왜 그랬을까 아시죠? 왜 그래? 이 가사는 아마 노래는 잘 몰라도 가사는 아실 거예요. 뭐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기억나네요. 뭐 이런 노래 부르게 만드시네. 예. 그러니까 왜 처리도 못할 거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 처리 안 할 거 알면서 왜 개헌안 발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야당 주장. 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어요. 우리 모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해서 31년 만에 개헌 발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늦게 지금 와서 야당이 요구한다고 개헌안 발의를 자진 처리한다? 그럼 괜히 국론 분열만 일으킨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청와대 쪽에서도 이거를 지금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접을 수도 없는 말씀이신 상황인 거죠. 거예요. 발의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안 한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최소한 개헌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진 철회란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네, 맞습니다. 아하.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연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입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뭐 9월 개헌 얘기도 하고 예, 이전에 예. 10월 개헌 얘기도 했고 지금 그랬죠. 야3당은 다시 개헌식에 돌리려면 개헌안 자진 처리해라 발의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연내 개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지방선거 끝나보세요.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 패배 책임론일 거예요. 정계 개편이 일 거예요. 당대표 새로 뽑자 이렇게 예. 얘기할 거고요. 예. 민주당은 그러지 않아도 8월 전당대회 때 새 당대표 뽑아야 돼요. 근데 새 당대표가 2020년 총선 공천권까지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바탕 엄청난 전쟁처럼 당내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정치권이 회오리 바람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텐데 맞습니다. 개헌 논의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내년엔 또 선거도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2020년 총선이라는 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자꾸 2020년 총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은 87년에 만든 옷, 낡은 옷을 몇 년 동안은 더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최소한 몇 년은 더 입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오늘로 결정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7967님 행간 시간 좀 늘려주세요. 국회의원 한마디보다 훨씬 와닿습니다. 김성환 씨께 꼭 전하겠습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두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수선합니다. 경선에서 1위는 박종진 예비후보가 했어요. 원칙대로 하면 박종진 예비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돼야 하는데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략 공천돼야 한다. 이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지난 밤에 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결정이 안 났네요. 박종진 예비후보 할 말이 많답니다.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얼마 전 9년 만에 용의자가 잡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오라기하고 개돼지 사체를 이용해서 9년 만에 잡았다. 미제 사건 해결했다. 막 이랬는데 그 용의자가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건 한번 따라가 보지요. 첫 순서로는요.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처의 수장 김동연 부총리 경기 예측을 두고서 지금 뭐 정부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요.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어떠세요? 우리 경기가 정말 침체기에 접어든 걸까요?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한 게 고용 침체에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닐까요? 얼마 전에요. 우리 경제의 삼각축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들은 들으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지요. 이 삼각축 가운데서도 단연 리더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연결을 해보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이시라고요? 예, 지금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네? 어떤 일이십니까? 예, 부산에 지금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 연차 총회가 있고요. 80개국 그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이제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예. 아프리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용자나 지원해주는 그 총회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과 그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 있습니다. 예. 그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그 한 아프리카 경제 협력 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데 두 회의 다 제가 그 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산업화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혁신 성장 예. 이런 주제로 지금 회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바쁜 와중에 뉴스쇼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우리 경제 상황 전반적인 네. 진단을 좀 듣고 싶어 사실은 오늘 모셨습니다. 총평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 우리 경제가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뭐 설전이란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제 상황과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전한 토론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죠. 그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은 그 앞으로 경기 흐름에 대해서 그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시그널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해 예.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2달 동안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부총리님. 최근 경제 지표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이제 거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 금년에 우리가 이제 3% 성장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예. 비교적 그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 GDP가 1.1%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3% 성장의 그 청신호지요. 아하. 또 수출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그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그 모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예. 또 투자도 3월에 좀 조정을 일부 받았지만 1, 4분기에 9% 성장했고 또 소비 지표도 뭐 최근 3개월 개선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당초 목표한 3% 성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고용 부진해서 청년 실업 문제 그렇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또 최근에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유가 상승이나 또 일부 신흥국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녹록치 않은 여건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한 1, 2분기 정도의 경제 흐름이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분기가 중요하다. 이걸 잘 그 운영을 해서 우리 경제가 그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희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재돼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김 부총리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 반면에 네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SNS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지표상으로 볼 때 지금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네네. 어떻게 이제 이분의 근거가 뭔가 보니까 네. 경제 진단과 예측 지표로 가장 정확하다는 OECD의 경기 선행 지수. 이게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고 또 현상과 네.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현재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들은 구조적 현상의 결과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지표가 나빠진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고 이제 저도 김광두 부의장님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 부의장님이나 뭐 저나 이 경제를 보는 게 이렇게 뭐 크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뭐 워낙에 지금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그 말씀 중에 저희가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그 문제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좀 그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예컨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소위 그 반도체 착시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그 저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뭐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혁신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또 우리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꾸 다른 그 목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 또 일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면을 같이 좀 균형되게 봐야 되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착시 효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 얘기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도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상 그 외의 모든 지표에서 경기 침체가 예고된다.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김광두 부의장과 똑같은 의견을 그분도 내셨더라고요. 그 반도체 착시, 반도체가 차지하는 우리 그 수출에서의 비중이나 투자에서의 비중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외에 지금 경기 상황을 이제 그 회복이냐 침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각도로 혼재다. 볼 수 있고 또 혼재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전문가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잘 경청해서 그 기규를 이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도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을 하고요. 혁신 성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님이 지금 이거 나쁘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못 하는 건 우려되는 아니고요. 상황인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성장 경로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저희가 귀 기울이고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제 경제 심리를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요인은 이제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 전망이 맞는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이왕이면은 부총리님의 희망적인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크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청취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올해 목표가 3% 성장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혹시 허구는 아니냐? 이런 문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요.
그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4분기에 1.1%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수정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수정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최대한 달성하는 노력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질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반도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또 이 모든 국민이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질 높은 성장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경기 전체가 지금 침체 국면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일단 세부적으로 봤을 때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우리 부총리님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경제의 큰 화두죠. 예.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영향도 있는 겁니까? 지금 연구기관 가장 최근에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1, 4분기 동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그 보고대로 한 3개월 정도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진즉부터 내부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고 또 연구기관에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좀 의뢰한 상태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렇죠. 임금은 노동 또는 근로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이 된 최저임금이 수요, 기업에서의 고용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고요. 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노동력이 이제 물건이라고 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구입할 때 고용주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경제의 당연한 이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다른 물건과 달리 이제 근로와 노동은 아까 가격의 인상이 수요에 미치는 그 시차가 좀 필요할 겁니다. 시차.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늘 올랐다고 바로 오늘 수요가 떨어지는 물건도 있겠지만 이 근로나 노동은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16.4% 지난해 인상을 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만 2020년 만원 달성이라는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라든지 혹은 경제 전문가들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 이거 조금 더 연착륙하려면 이거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좀 목표 시간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고민 중에 계시고 아마 그것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최저임금 올린 것이 일자리나 이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나 소득 분배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 노동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혹시 수요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첫 번째는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과 사업주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용성 또는 수용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 고용주들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간접 지원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 지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분들께서 과연 최저임금이 오르는 구간별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네네네. 설명됐고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네. 16.4% 두 자릿수 인상 올해는 네. 조금 무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어떤 특정 연도를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서 일정한 수준을 임금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으로 딱 못 박아서 가는 그거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유연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포함 여러 가지 검토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특정 연도를 아주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진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바라보겠다. 딱 목표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를 향해서 가는 이런 방식은 안 택하겠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부총리님, 우리 요 최저임금 얘기 가지고도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삼각편대가 뜻이 안 맞아서야 괜찮겠냐? 시장이 불안해한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 실장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소득재 분배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또 그런 것을 통한 우리 사회의 수요 진작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아까 김강두 부의장님이나 우리 장하성 실장님이랑 전화 자주 대화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삼각편대 간에 갈등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또 비교적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두 분들 외에도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경청하고 또 좋은 말씀 저희가 새겨 듣고 알겠습니다. 저희 정책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잘 조율해 나가시기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으로 가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송파을 재보선 경선에서 박종진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위가 확정이 돼야 되죠, 후보로.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 박종진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최고위에서 선택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밤사이에도 안 됐습니다. 박종진 예비후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죠. 박 예비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박종진입니다. 경선에서 1위 하신 거 맞죠? 그럼요.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고위에서 왜 확정을 안 해주는가 들어보니까 네네.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박종진 예비 후보로는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 따라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전략 공천 받아서 거기 나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웃을 일이죠.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입니다. 예. 박종진이가 경쟁력이 낮다면은 누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손학규 대표 이야기하고 뭐 그 이전에도 장성민 씨 얘기하고 뭐 했는데 다 같이 돌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경선. 여론조사든 당내 경쟁력이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리자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왜 그거를 거부하죠? 왜 그걸 거부하고 나서 이제 와서 자꾸 박종진이 경쟁력을 얘기하죠? 본선 1등 얘기를. 그럼 안철수도 지금 대표는 1등 합니까? 서울시장 1등 하냐? 하냐고요. 예. 예.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누가 1등 하죠? 그러면은 최재성 씨가 지금 여기 송파울로 나오는 최재성 후보 바른미래당 최재성이고 박종진이 민주당 가면 1등 안 합니까? 서로 바꾸면. 아니 배현진이를 그러면 바른미래당으로 가면 1등 합니까? 2등 합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게 논리라는 게요. 예. A부터 Z까지 누가 수긍이 돼야 됩니다. 예. 전혀 수긍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박종진이 싫다. 박종진이 안 된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저 싫습니까? 예.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그죠? 솔직하게 나오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말도 안 너 되는 싫어.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너 싫어. 우리 남녀가 헤어질 때도 그래요. 예. 너 싫어 그러면 되지.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미래에 있어서 내가 너를 너랑 위해서. 같이 하기가 좀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합니까? 나 새로 여자 생겼어. 나 너 싫어. 나 새로운 남자 생겼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변명 붙이면 왜 돌려 얘기하죠? 예. 왜 자꾸 돌려 얘기하면서 사람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죠? 하나도 논리가 안 맞아요. 서울시장 되는데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예. 손학규 대표가 선대위원장하고 제가 송파울 나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손학규 대표가 송파울하고 선대위원장 공석으로 남기는 게 도움이 됩니까? 선거는요.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종진이가 전국적 지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박종진이 싫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시스의 김난영 기자가 그 기사 안철수 씨 관계자 이름으로 딱 한마디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손학규 전략공천 아니면 이재용은 무공천이다. 이게 뭡니까? 박종진이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왜 안 되는지 당대 경쟁력이 없다? 본선 경쟁력이 없다? 아유. 그러면 박 후보님.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고 웃겠습니다. 이거. 새도 웃고 개도 웃고. 자 그러면 다른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하는 측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측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다른 생각은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싫다고 하면 되는데 뭐 다른 지금 꿍꿍이를 가지고선 이런 손학규를 미는 거 아닌가?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을.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분명히 저한테도 전화해서 열심히 해라 종진아 열심히 해야 된다. 박 후보. 우리는 너 걱정하지 마라. 난 직접도 만났습니다. 손학규 나갈 일 없다. 위원장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럼요. 기자들도 잠깐만요. 손학규 위원장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손 위원장이 직접. 그럴 일 없다 그랬죠. 나갈 일 없다. 강남구청장께서 그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손 위원장이 겉으로는 언론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은 좀 다르다. 진심은 다르다. 나갈 생각도 있으시다라는 당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잘못된 사람이죠. 안 그래요? 후배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 그렇다면. 네, 우리가 김현정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압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중 플레이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손학규 대표를 원래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제가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뿐은 아니라고. 예, 그럴 뿐은 아니라고 믿지만 만약 그렇다면. 예. 어제 박주선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전화 통화해서 받고 박종진이가 선대위원장 주고 사무실 주고 주면은 나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해가지고 다시 최고위원회가 다 무산됐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나는 그것도 나 믿지는 않지만 선대위원장 손학규 대표가 뻐꾸기입니까? 남의 둥지를 그렇게 차고 들어오게? 그럴 뿐은 아니시다. 그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받아들이시면 그럼 그분은 뻐꾸기입니까?
빡꾸기죠. 내가 이걸 1년 동안 예. 얼마나 사무실이고 뭐고 예. 뻐꾸기가 남의 둥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그죠?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손학규 대표가 뻐꾸기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기분? 그러니까요. 벌써 아니라고 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그거 믿고 가면 되지. 예. 굳이 또 박주선 대표나 국민의당 측 최기원이 아니라고 하니 본인이 그럼 그렇다고 뻐꾸기입니까? 하는데. 예. 이거 얘기 안 되는 아이,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진짜로 손학규 위원장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살살 나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제 지나가는 새가 깔깔대고 웃겠죠. 짹짹이 아니고 깔깔대고 웃겠죠. 모두가 거짓이었고 정치는 다 거짓이었고. 예. 예? 그게 다 증명되는 거죠. 썩은 정치. 바른미래당 이름 바꿔야죠. 틀린 미래당으로. 예. 박홍훈 님은 최고위 결정했으니까 승복 안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승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승복하고 그러면 그냥 당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복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에 있습니까? 썩은 당에, 나쁜 당에. 뭐하러 있습니까? 당장 탈당이죠. 당장 탈당해서 1분도 고민할 것도 없죠. 예.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승복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어쩔 수 없죠. 제가 무소속 출마가 지금 불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그러네요. 어저께 밤 12시로 예. 당내 맞습니다. 저거 끝났으니까요. 예. 당내가 아니라 당적 변경이 시한이 끝났으니까. 맞습니다. 뭐하러 있습니까? 이 틀린 미래당에 그럼. 틀린 미래당 나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가서요? 예. 우리 김현정 씨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참 지금 솔직히 방송하고 싶습니다. 예. 나가면은 근데 방송을 하든 학교를 가든 예. 뭐 해야죠. 저도 지금 애가 4명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얘기하시니까 제가 언뜻 생각났는데 원래 방송을 하고 잘 하던 분을 인재라고 영입한 거 아닌가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당연하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인재라고 영입했는데 인재가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는 꼴이네요. 어젯밤에 결정을 했었어야죠. 저도 참고 또 참고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재 영입해놓고 여기 앉혀놓고 예. 저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려고 김현정 씨가 만약에 내 입장이었다고 하세요. 예. 네? 김현정 씨 방송 잘하고 있는데 영입해가지고 저처럼 만들어. 김현정 씨는 아마 저보다도 더 도를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럴 일은 영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라는 거 몰라요. 사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억울은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박 후보님 오늘 좀 진정하시고요. 아직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상황을 보고 또 상황이 바뀌면 그때 한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연결해 주십시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송파을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나서 정말 많이 흥분하셨네요. 박종진 예비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인천공항이나 해외에 가보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재님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와서 장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경기 안 좋습니다. 라는 자영업자분들 문자도 들어오고요. 박종진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박종진 예비 후보가 막 소리 지르시는 거 듣고 깜짝 놀랐다. 근데 바른미래당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6826님은 박종진 씨 물러나지 마세요. 원칙대로 가셔야죠. 뭐 이런 문자, 응원 문자도 들어오고요.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은 보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의 코너 탐정 손수호를 들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손탐정님.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 네. 사실 오늘 가져오신 사건을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2번의 반전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9년 만에 어렵게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예.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건 이름이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9년 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9년 만에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는데 잡혔다 해서 떠들썩하게 뉴스했는데 바로 석방이 되는 이 사건. 네. 근데 그렇죠. 석방됐다고 해서 무죄란 건 아니죠. 네, 구속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에 따라서 석방됐습니다. 예.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죠. 또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또는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9년 전에 제주에서 보육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오늘은 특별히 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1일이었는데요. 예.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 씨가 연락이 끊기고 일하던 그 어린이집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죠. 예. 네, 일주일 후에 농업용 배수로에서 안타깝게도 변사체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일주일 후에. 네.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과 유사하다고 해서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9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왜 네. 당시에 못 잡은 거예요? 피해자가요. 실종 전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어요. 또 모임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나와서요. 콜택시 회사에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배차되지 않았고 새벽 3시 3분에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고요. 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행적의 마지막. 그 후 5일이 지난 2월 6일에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예. 7일이 지난 2월 8일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된 건데요. 발견 당시에는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용의자까지는 압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이 실종 시점부터 이제 그 사체 발견된 그 날까지의 이 씨의 그 동선을 다 그렸어요. 예. 그래서 겹치는 사람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박모 씨를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택시기사 박 씨. 네, 이 택시기사 박 씨는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범죄 또는 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인데요. 결정적 증거가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군요. 네, 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당시 이제 부검이가 이제 사체를 부검했어요. 예. 그런데 사체에 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체의 그 직장이라는 그 신체 부위, 예. 직장 내의 체온을 이제 측정했더니 당시에 그 대기 온도보다 높았다. 네, 이런 걸 볼 때 사체 발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까 2월 8일 날 발견됐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월 7일 정도에 이 숨졌을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부검이는. 네, 부검이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마침 박 씨에게는요, 그때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2월 7일에 알리바이가 확실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영락 없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물론 당시에 그 부검 결과 예. 이 피해자의 위장에서는요, 그 실종 당일에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실종 직전에 술 마시는 사실과 부합했습니다. 아까 친구들 만나서. 네, 예. 또 마지막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다 맞아 떨어진 거죠. 하지만 부검이가 사망 시간을 그렇게 추정하고 나니 결국은 일이 꼬이게 된 건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얼마 후 제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용의자를 잡았는데 역시 박 씨인 거예요. 네, 그 박 그렇죠. 씨. 네. 그럼 뭐가 그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단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죠. 네, 태완 법이 입법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경찰이요. 그에 따라서 미제 사건 재수사팀을 신설을 하고 이 제주 보육교사 사건도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예. 특히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프로파일러들을 모아서 합동 분석을 했고요. 또 최대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뭐 날씨, 환경 등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요? 이제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돼지와 개를 이용해서 네 차례에 걸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당시 이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가? 혹시 부패가 굉장히 늦게 진행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실험을. 네, 하는 실험을 실제로 했고요. 그 당시에는 개, 돼지 이용한 실험 같은 거 안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죠. 훨씬 과학적으로. 네네. 그 당시에 환경도 비슷하게 하고 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도 이제 유사하게 입혀놓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사체 발견 당시로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오히려 실종일, 즉 2월
1일 당일이거나 또는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이 얻은 거죠. 와, 그때 부검이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경찰 실험 결과랑은 다른 결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저 장에도 음식물이 남아 있고 술도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이러면 당시에도 이랬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 하지만 직장 체온 측정 결과 그리고 사체의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왜 이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죠. 물론 사망 시점을 특정을 해야 용의자를 추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체 발견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봤고 24시간 내에 어떤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람들을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박 씨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박 씨의 알리바이. 네, 그런데 만약 실제 사망 시간이 이렇게 2월 8일 근처가 아니라 2월 1일 근처였다라고 한다면 2월 1일 근처에 알리바이를 박 씨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과거 CCTV 영상을 이제 최신 기술로 보정해서 재분석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박 씨의 동선을 새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 바로 9년 전 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한 실오라기인데요. 실오라기요? 네. 이제 섬유죠, 섬유. 네. 그러니까 실이죠. 네.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9년 전에 피해자의 시신에서 실오라기를 하나 증거로 입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9년 전에 이 택시기사 박 씨가 운전하던 그 차량에서 동물 털과 유사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섬유를 또 발견했습니다. 9년 전에 발견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이거 피해자가 혹시 그 택시를 타고 있다가 옷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9년 전에는 여기에 대한 과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실 하나 정도 나오면은 이게 그 박 씨 옷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대로 된 그런 과학 수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너무 짧았나?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번 과학 수사를 한 거죠. 그 결과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그 실오라기는 당시에 택시기사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청색 남방의 실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택시에서 발견된 그 섬유 역시 피해자인 보육교사가 입고 있던 그 옷의 섬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 3cm의 짧은 실오라기 한 올이니까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게 이 박 씨 청남방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이거 몰랐던 걸 이번에는 알게 됐다는 거군요. 9년 만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이 박 씨를 추궁했더니 박 씨가 처음에는 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자 당황하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극적이네요. 실오라기 또 개, 돼지 실험 이런 걸 이용해서 9년 만에 다시 체포한 박 씨. 근데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 사람도 뭐 대충 뭐 인정한 건 아니지만 당황했다고 하고. 근데 왜 석방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고요? 네.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청구한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요? 우선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이걸 뭐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 이 경찰이 이제 야심차게 동물 실험까지 했고 당시 그 환경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이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험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로는 안 된다. 동물 뭐 개, 돼지 이런 실험은 인정 못한다 법원에서. 네, 그것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요. 그 실오라기는요?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박 씨 옷에서 청남방 실오라기 2, 3cm가 이 여성의 몸에서 나왔다면? 네. 맞습니다. 이게 경찰도 이 부분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어요. 결정적 아니에요? 네. 그런데 법원은 역시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 그 박 씨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털과 비슷한 그런 섬유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청남방 실오라기도 나오고 무스탕 털도 나오고. 네, 둘 다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일하다는 증거는 아니고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박 씨가 입었던 그 남방.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입었다.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A사의 청남방이라고 치죠. 그 실오라기가 이 A사 청남방 실 맞다. 거기까지는 맞아. 하지만 A사에서 그런 청남방을 그때 10,000장을 찍었는데 이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어딨냐. 실오라기에 무슨 지문 묻어있냐? 이런 거죠.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흔한 노릇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게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겠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또 거짓말 탐지기, 또 긴장도 검사, 뇌파 검사 이런 결과도 경찰에 제출했어요. 다 인정 못 받았어요. 이건 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남방을 뭐 10,000장 찍었는데 그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니 청남방 그 10,000장 중에 하나가 왜 그녀의 몸에서 나왔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경찰 입장에선 좀 맥 빠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하겠죠. 뭐 원칙은 그렇죠. 네, 특히나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택시기사의 박 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인데요. 그 다음 날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찰이? 네,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게 종결된 건 아니다. 관련 증거 보강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수사도 지금 계속 되는 중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구속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못 받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니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끈질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건의 단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요. CCTV 영상을 보정해서 재분석하고 또 미세 섬유 증거물을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동물 사체를 통한 실험까지 했죠. 저는 그 실험이라는 게 결국 인정은 못 받았다지만 이거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개돼지를 갖다가 똑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부패하는 속도를 봤다. 사실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그 설명 자료나 기타 사진 자료를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게 확인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구속 불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의 그 장기 미세 수사팀도 본인들이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하지만 이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노력했지만 법원의 시각에는 좀 기준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요.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한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경찰 칭찬을 다 하게 되네요. 이 사건 보면서 희망적인 부분 두 번째는 뭡니까? 과학수사기법의 발전. 그러게요. 새로운 기법들이 지금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쪽지문 기억하시죠? 쪽지문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문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 지문. 그중에 지문 중에 아주 작은 조각만 있을 때 원래는 이걸 가지고는 범인을 이제 특정하기 어려웠죠. 예전에. 하지만 지금 기술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도요. 9년 전에는 특별하게 아주 많은 것을 얻지 못했던 그런 CCTV 영상이나 미세 섬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법원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번에 영장 기각 결과만 보자면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그 범죄자를 찾고 범행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더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망적인 부분 또 있습니까? 네, 태완이법의 효과인데요. 태완이법 없었으면 이거는 뭐 수사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죠. 그렇죠. 즉 황산 테러로 희생된 태완이 사건 이제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결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겁니다. 정작 태완이 사건은 이제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진범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태완이법이 만들어져서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졌는데 정작 태완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표적으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또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맞아요. 이렇게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의 진범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그리고 또 과학수사기법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진범은 잡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요. 희망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셨어요.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오늘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 물론 이 박 씨가 정말 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이런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예. 거기에 칭찬 한마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칭찬 한마디. 네, 여기에 한 도민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거요? 미제 사건 해결의 의지를 꺾지 말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달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달라. 이게 지금 칭찬 한마디 게시판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네. 얘기예요. 이번 경찰 수사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아직 성과가 뭐 다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겁니다. 제주 보육교사 사건 수사팀 역시 힘을 내고 반드시 진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제주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경찰들이 열심히 좀 미제 사건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건데 반드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걸 이번에 일깨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신만성님이 두 자매 자살 사건, 장자열신 사건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손탐정이 좀 꼭 알아다가 취재에다가 알려달라고 네, 부탁을 알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손탐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